2001년 12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업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630달러, 하나로 약 80조 원이 단 4개월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거든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회사가 뭘 팔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칭송받던 회사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던 거죠. 앨론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자 기업 범죄의 교과서가 된 회사죠.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모두를 속였는지, 그리고 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85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앨론은 그냥 평범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였어요. 땅 밑으로 가스 파이프 깔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스 보내주고 수수료 받는 단순한 사업 구조였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재미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고 투자자들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켄 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에 뛰어난 언변을 가진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켄 레이의 핵심 아이디어는 규제 완화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는데 레이는 이걸 기회로 봤어요.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스를 그냥 파이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평범한 유틸리티 회사를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로 바꾸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제프 스킬링이라는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합류합니다. 맥킨지 출신 컨설턴트였던 스킬링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고 똑똑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였죠. 스킬링이 내세운 비전은 파격적이었어요. 앨론은 더 이상 파이프라인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미래를 판다. 이게 그의 슬로건이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이 말에 열광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앨론 온라인이었어요. 1999년에 출시된 이 플랫폼은 에너지 계약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줬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버튼 한 번 클릭으로 수백만 달러어치 에너지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피자 주문하듯이 가스 선물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갑자기 텍사스의 촌스러운 가스 회사가 실리콘밸리의 기술 스타트업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고 포춘 매거진은 앨론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했어요. 앨론 본사 내부의 분위기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스킬링은 직원들에게 당신들이 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잘린다는 뜻이었거든요. 매 분기마다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보너스는 엄청났지만 동료를 밟고 올라서는 건 일상이었죠. 뒤통수 치는 게 회사 문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앨론이 정확히 뭘 해서 돈을 버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40분 동안 전문 용어를 늘어놓을 뿐이었죠. 시장 조성자, 기술 혁신 기업, 두뇌 집단 이런 말들만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미래 그 자체였지만 정작 실체가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고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1990년대 후반 앨론은 전설이 됐습니다. 주가가 1997년 7달러에서 2000년에는 90달러를 넘겼거든요. 3년 만에 1000% 이상 상승한 거죠. 당시 앨론 주식 산 사람들은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불렀고 경영진은 매일 파티를 열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샴페인 뒤에서는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앨론이 너무 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장, 어마어마한 수익, 나쁜 분기 따위는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에너지 시장은 틱톡이 아니에요. 매주 바이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앨론은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시가평가 회계라는 기법입니다. 영어로는 마크 투 마켓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부화하지도 않은 달걀을 닭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앨론이 10년짜리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매년 돈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으로 잡겠죠. 근데 앨론은 달랐어요. 10년 동안 들어올 예상 수익을 전부 당장 장부에 올렸습니다. 계약 체결하자마자 10년치 이익을 한꺼번에 인식한 거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회계 기준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서류상으로 앨론은 돈을 쏟아내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계약들 중 상당수는 수익성이 거의 없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계약도 있었고 예측 자체가 점성술보다 더 허황된 경우도 많았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유지되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숫자가 안 맞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앤디 페스토우, 앨론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의 주된 업무는 뭐였을까요? 재무적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는 특수 목적 회사라는 걸 수십 개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SP라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앨론과 별개의 회사지만 실제로는 앨론이 완전히 통제하는 껍데기 회사들이었습니다. 사기 구조는 이랬어요. 앨론에서 가장 나쁜 자산들, 실패한 거래나 가치가 떨어지는 투자 같은 것들을 이 특수 목적 회사에 팔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앨론이 위험을 외부로 넘기고 현금을 받아온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앨론이 거래 양쪽에 다 돈을 대고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고장난 차를 자기 강아지한테 팔고 강아지한테 자기 신용카드를 줘서 결제하게 한 다음 아내한테 나 차 팔았어? 하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페스토우는 이 회사들 이름 짓는 것도 재밌어 했어요. LJM1, LJM2, 랩터 같은 이름들이었는데 완전히 합법적인 회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는 자기가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속였거나요. 어쨌든 페스토우가 이런 부채들을 불붙은 칼처럼 저글링하는 동안 앨론 고위 경영진은 현금화에 바빴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와 스톡 옵션이 경영진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별장도 사고 개인 제트기도 샀습니다. 반면에 일반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앨론 주식에 올인하라고 권유했어요. 401k 플랜이 사실상 앨론 주식 100%였던 직원도 많았습니다. 회사를 믿으라는 거였죠. 경영진은 빠져나갈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한테는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앨론의 매수 등급을 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애널리스트들 상당수가 앨론과 사업 관계에 있는 회사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앨론 주식 발행을 관리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는데 동시에 공개적으로 앨론 재무 상태가 훌륭하다고 칭찬했거든요. 객관성은 옵션이었고 수익은 필수였습니다. 진실은 전문 용어와 스프레드시트 층층이 묻혀 있었어요. 윤리를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시스템이었죠.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잡하고 무시하기 쉬운 그런 거요. 회사 내부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였습니다. 2000년까지 앨론의 이미지는 방탄 수준이었어요. 누군가 드디어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요. 잠깐만, 실제 돈은 어디 있는 거지? 2001년 8월 앨론 타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의 CEO 제프 스킬링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스캔들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나는 천재 노릇 그만둘래 하고 떠났죠.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크기만 한 경고 신호였어요. 같은 달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앨론의 장부 외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업 용어로 번역하면 연기 냄새가 나는데 시체는 아직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조 가스라이팅의 달인 앨론 창업자 켄 레이가 CEO로 복귀합니다. 그는 마치 실수로 손자 숙제를 지운 할아버지처럼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월요일입니다. 비즈니스는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모두가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셰론 와킨스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켄 레이에게 메모를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가 회계 스캔들의 물결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아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직격탄이었죠. 내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켄 레이는 경고를 울리는 대신 PR 문제로 취급했어요. 그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더 나은 메시지가 필요하다였지 우리가 사기치고 있다가 아니었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외면한 겁니다. 결국 균열은 더 이상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됐어요. 몇몇 집요한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앨론의 사업 모델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 신비로운 장부 외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죠? 왜 재무제표가 삽으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보이죠? 앨론의 대응은 뭐였을까요? 파워포인트 하나, 전문 용어 3개,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적인 에너지 차익거래 최적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구조화된 에너지 스왑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가평가 파생 상품의 명목 변동성 사이에 차익거래를 활용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모른다는 거죠? 대답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였을 겁니다.
2001년 10월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앨런이 공개적으로 회계 오류를 인정한 거예요. 기업 용어로 번역하면 장부를 너무 세게 요리해서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5억 8,600만 달러의 수익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오타가 아닙니다. 말기 사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팔아, 다 팔아. 주식 팔아. 소파도 팔아. 개도 팔아. 주가가 8월에 거의 90달러였는데 11월 말에는 1달러도 안 됐어요. 단 4개월 만에 앨런은 가치의 99%를 잃었습니다. 앨런 본사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경영진은 회의실에 갇혀 있고 직원들은 마치 자기 인생이 눈앞에서 재생되는 것처럼 주가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이 일이 왔습니다. 앨런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 재앙이었죠. 603억 달러의 자산이 사라졌고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붕괴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 퇴직금을 전부 앨런 주식에 묶어둔 사람들이 모든 걸 잃었어요. 20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모든 보너스를 회사 플랜에 넣었어요. 제 전부를 줬습니다. 그들을 믿었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켈 레이는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근데 그는 사임하기 전에 7천만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페스토우는 자기가 만든 사기 구조로 3천만 달러를 챙겼고요. 켈 레이는 직원들한테 주식 붙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수백만 달러 어치를 팔았어요. 직원들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영진은 해변가 별장을 얻었습니다. 근데 잠깐 누군가 숫자를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요? 외부 감사인 말이에요. 여기서 아서 앤더슨이 등장합니다. 당시 빅5 회계 법인 중 하나였는데 빅4가 되기 전이었죠. 아서 앤더슨은 재무적 감시견 역할을 해야 했어요. 심판이어야 했고 파티에서 유일하게 술 안 마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파티에서 술에 몰래 뭔가를 타는 사람으로 판명됐어요. 아서 앤더슨은 앨런을 감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앨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컨설팅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긁어 모으면서 동시에 코치 역할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앨런의 장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라고 고용된 사람들이 동시에 앨런에게 장부를 속이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 충돌이 엄청났죠. 하지만 2000년대였으니까요. 아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나서고 수사관들이 조여오기 시작했을 때 앤더슨은 장부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파기했습니다. 수천 건의 문서들, 재무 기록으로 가득 찬 페덱스 박스들, 메모와 백업 테이프들이 광란의 속도로 파쇄기에 들어갔어요. 왜 이게 인사부보다 느린 거야? 파쇄 그만해야 하나? 안 돼. 12년치 사기를 지워야 하는데 점심시간밖에 없어. 파쇄기 고칠까요? 세상에 인턴이 다 먹기 시작해. 모든 손과 입이 필요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회사는 그냥 보존 정책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아서 앤더슨은 사법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됐고 순식간에 8만 5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존재했던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사기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흔적을 숨기는 걸 도왔기 때문에요.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JP 모건, 시티그룹, 메릴린치 이들은 앨런의 장부 외 거래에 자금을 대고 거짓말을 구조화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보너스를 현금화했어요. 그 누구도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벌금은 맞았습니다. 다행히 경영진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스킬링과 레이는 2004년에 기소됐습니다. 스킬링은 24년형을 선고받았고 레이는 단 하루도 복역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페스토우는 유죄를 인정하고 6년을 받았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려고 허둥댔어요. 사베인스 옥슬리법, 일명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법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CEO가 숫자에 서명해야 하고 감사인은 정직한 척이라도 해야 했죠. 너무 늦었고 너무 적었지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앨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상이 뭔가를 너무나 믿고 싶어서 질문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년 동안 앨런은 미래를 팔았고 모두가 샀어요. 하지만 불이 켜졌을 때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숫자는 가짜였고 방에서 가장 똑똑하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고요. 앨런이 정확히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